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장례식에는 각국 정상급 외빈과 왕족 500여 명 등 2천여 명이 참석을 했고 장례 행렬에는 인파 100만 명이 몰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틀간의 영국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이 조율되는 상황인 만큼 강제징용 배상해법 등 핵심 현안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전주환의 증거인멸 시도와 계획범죄 정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5선에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관련 문자 메시지가 또 노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종전 전망치보다 대폭 높인 5.2%로 예측했습니다. 또 2060년 정부 부채 비율이 140%를 넘을 것이라며 지출 삭감 등 부채 안정화를 권고했습니다. 멕시코 서부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고 쓰나미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타이완과 일본에 이어 멕시코에서도 지진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불의 고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와 더 멀어졌지만 오늘까지 강한 바람이 불고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7에서 8도가량 낮아 서늘하고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오박 7일의 순방기간 첫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순방을 이어갑니다. 보도에 박서경 기자입니다. 영국 방문 이틀째, 전날 찰스 3세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했습니다. 국장에는 모두 2,000명가량이 참석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나루히토 일왕,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여러 주요 국가 정상이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교통 사정으로 미뤄졌던 조문록도 작성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힘쓴 여왕과 동시대를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찬가지 현지 교통 문제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대신 한국전 참전 용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빅터 스위프트 씨를 만나 국민 포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5박 7일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첫 방문국인 영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윤 대통령. 이제 미국 뉴욕에서의 유엔 총회 연설과 한미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는 전날 환영 만찬에서 만나 반갑게 안부를 나누며 유엔 총회에서의 만남을 기약했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회담이 조율된 적 없다는 기사를 보도하며 마지막까지 한국과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각국 지도자들과 자연스럽게 조우하며 조문 외교를 마친 윤 대통령. 다시 1호기를 타고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유엔 총회와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뉴욕에서는 한일 외교수장이 미리 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회담 성격인데 박진 장관은 회담 분위기는 좋았다고 말했지만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권윤기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전망이 나오는데 한일 외교장관이 사전 준비 차원에서 미리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박진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현지 시각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5시에 뉴욕 맨해튼에서 만나 50분간 회담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를 놓고 최근까지도 두 나라 간의 기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일 외교장관이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와 의제 등을 놓고 최종 담판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끝난 뒤 박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회담 분위기는 좋았다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을 개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라 말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우리 대통령실에선 유엔 총회 기간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는 합의 사실을 부인한 바 있어 외교장관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외교장관 회담 소식은 일본 교도통신이 먼저 보도해서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판가름 지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여러 현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핵심이었죠.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이 마주 앉으려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부터 해결책부터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일본 측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계속 반발해왔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양국 기업이 민간 재원을 조성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 맞춰 진행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랜드 바겐, 그러니까 일괄 타결 방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지 아니면 약식으로 만나는지 등은 잠시 후 들어오는 속보를 통해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이후인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양자회담을 한 이후 2년 9개월 동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 남성 전주환인데요. YTN 취재 결과 전주환은 범행 당시 위생모뿐만 아니라 장갑도 착용한 것으로 확인돼 증거인멸 시도 등 계획 범행 정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과거 자신의 직장 동료이자 스토킹해오던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피의자는 31살 전주환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1시간 정도 논의한 뒤 전주환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상공개위는 전 씨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와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공개위가 계획 범행이라고 1차 결론을 내린 가운데 관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생모를 썼을 뿐 아니라 스포츠용 코팅 장갑도 착용하고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장갑을 샀다가 범행 당일 사용하게 됐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위생모는 물론이고 장갑까지 낀 것, 머리카락이나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경찰은 사실상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전 씨는 이 밖에도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거나 범행 전 피해자 옛 주거지 일대를 배회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 자택에서 확보한 PC와 외장하드를 통해 추가 범행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전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인 가운데 송치 당일 전주환의 모습도 언론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옛 주거지를 배회하고 사전에 예금을 찾으려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서 계획 범죄로 그리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스토킹 범죄 10건 가운데 무려 6건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옛 동료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1살 전주환. 불법 촬영을 통한 협박과 370여 차례 문자 연락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기간만 무려 3년에 달합니다. 살인 범죄를 저지르기 전 피해자의 옛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고 사전에 안전모와 장갑 그리고 범행 후를 대비해 예금까지 빼내려 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서 계획 범죄로 이후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남녀 간 살인 사건은 336건으로 이 가운데 스토킹이 있었던 사건은 126건에 이릅니다.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은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토킹 사건들 중에 아주 위험한 인명피해가 날 만한 사건들이 존재해요. 사전에 미리 선별해서 피해자 보호 및 스토커에 대한 감시를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0여 년 전 스토킹 처벌법을 먼저 도입한 영국은 피해자 신변 보호에 방점을 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입니다. 경찰이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소 2년 이상 보호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보호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 응급 조치는 한 달을 넘을 수 없고 최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 조치도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 수위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수준에 불과합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보호 조치는 주로 스마트워치 지급,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에 머물러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른바 전자감시 장치 GPS 장치라고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와 경찰이 똑같은 그 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의 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입니다. 이미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그리고 호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법안 그리고 범죄 대응 방식에 손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로 큰 이변 없이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경쟁 상대인 이용호 의원이 깜짝 선전하면서 친윤그룹에 대한 당내 견제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주호영 의원의 승리였습니다. 기호 1번 이용호 후보 42표, 기호 2번 주호영 후보 61표, 무효 3표. 그래서 주호영 후보가 투표 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습니다. 주호영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재선 원내대표로 또 한 번 당을 이끌게 된 주 의원은 내부 안정과 외연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언제든지 의견 내주시고 찾아주셔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선거 압승에는 실패하면서 정치적 부담도 짊어지게 됐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이른바 주호영 대세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특히 상대가 호남 출신 재선으로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용호 의원이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변이 아닙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민심, 또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오늘 원내대표 경선이 우리 국민의힘에 정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줬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당내에선 추대론으로 분위기를 몰고 갔던 일부 친윤그룹에 대한 반발이 반영된 결과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극한 갈등, 잇따른 실책으로 내내 어수선했던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거란 시선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또 한 번 원내 사령탑에 오른 주호영 의원은 곧바로 수많은 난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친윤그룹에 대한 당내 견제와 이준석 전 대표와의 송사까지
당 안팎의 어려움을 동시에 관리하는 만큼 주호영 리더십은 곧바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를 두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나눈 문자 대화가 공개돼 논란이 된 유상범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리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며 이번 불찰로 당 윤리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유 의원의 입장 표명 이후 곧바로 사임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유 의원이 당원 징계에 대한 의견을 당내 인사와 나눈 사실이 공개되면서 앞으로 윤리위의 직무 공정성과 객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대정부질부 첫날, 여야가 정치 분야 현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여야는 878억 원을 투입하려다 하루 만에 백지화된 영빈관 건립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난맥상을 부각하자 국민의힘은 영빈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관 없는 나라 있습니까? 저는 해외에 거의 다 있습니다. 네. 여야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곤 가시돋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앞세워 김 여사 특검법은 이 대표 수사 물타기란 여당 공세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는 게 있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지금 이분은 태국으로 도피 중이죠.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국내의 큰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고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와 똑같은 잣대를 촉구했습니다. 해야 될 수사질을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 실패를 문제 삼으며 일진일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야는 오는 22일까지 외교 안보와 경제,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5.2%로 전망했습니다. 또 오는 2060년 정부 부채 비율이 140%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부채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OECD가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5.2%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물론 국제통화기금 IMF,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치를 웃돌고 한국은행 전망과는 같습니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쳐 에너지 가격은 더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도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종전 2.7%에서 2.8%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와 아시아개발은행은 물론 정부나 한은 전망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OECD는 민간 소비 증가율이 3.7%로 올라가면서 소비 회복세가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9.2%에서 4.7%로 떨어지며 거의 반토막 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ECD는 정부 부채 비율의 경우 오는 2060년 국내 총생산 대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 확대 또는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연금 개혁 등 구조 개혁이 수반되면 정부 부채 비율은 2060년에 약 6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부산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6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내리막길 아래로 밀려 내려온 마을버스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등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구급대원과 경찰이 2차선 도로를 분주하게 오갑니다. 옆면이 종잇장처럼 구겨진 채 덩그러니 놓여있는 승용차 한 대. 다른 쪽 도로 구석에 박힌 승용차는 후반부가 떨어져 나갈 듯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부산시 수정동 수정터널 근처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중간에서 앞뒤로 충격을 받은 승용차 탑승자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다른 3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벼락에 바짝붙어 멈춰선 마을버스 주위로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녁 7시쯤 서울 응봉동 경사로에 멈춰섰던 버스가 갑자기 뒤로 밀려 내려간 겁니다. 차량과 주택 담벼락을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버스 승객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의 운전 미숙과 브레이크 이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 대구 달서구 감삼동 도로에 멈춰서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지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차량 앞부분에서 연기가 난 뒤 화재로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아일보 1면의 사진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장례식이 거행된 뒤 영국 왕실 근위대가 관을 운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주요국 정상 등이 고개를 숙여서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에서는 영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함께 슬퍼하면서 치유됨을 느꼈다. 또 세상을 급변하지만 여왕은 한결같았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었습니다. 네. 서울신문에 담긴 사진들 보면요. 여왕의 관이 옮겨지는 동안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인 영국 시민들의 모습 나와 있습니다. 현지 날씨가 비교적 쌀쌀했다고 하는데 보면은 임신부도 나와서 배웅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함께 기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큐라고 불린 긴 대기 행렬이 이번에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에 보여준 질서 있는 대기 행렬은 하나의 국가의식 같았다라면서 독특한 문화적 현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연이은 태풍 소식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긴장해 왔었는데 11월도 안심 못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당장 이번 11월은 아니겠지만 향후에는 11월에 태풍이 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흰남노와 남마돌 이 모두 발달 초기에는 위력이 그렇게 강할 거라고 예상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관측망에 들어오면서 초강력급까지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모두 평년보다 높았던 해수면 온도의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문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양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태풍의 위력은 얼마든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보다 늦은 시기까지 연속적으로 한반도를 향하는 태풍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 후면 11월에 태풍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빌딩풍에 대한 기사도 있었는데요. 높은 빌딩들이 밀집된 곳에는 이 빌딩을 타고 다니면서 더 강해지는 바람, 이른바 빌딩풍이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산 해운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빌딩풍을 타면은 풍속이 2~3배 강해지기 때문에 간판이 떨어지거나 전신주가 넘어지고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이 조경용 돌멩이들이 바람을 타고 떠올라서 1층부터 10층 이상까지도 유리창을 부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외국 일부 빌딩의 경우에는 이런 빌딩풍을 약화하기 위해서 건물 중간중간 바람구멍을 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한 전문가는 고층 빌딩을 지을 때 일정 수준 간격을 벌리도록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죠. 이 수리남이 지금 계속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 작전을 모티브로 한 내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 드라마 속 내용과 거의 같은데요. 네. 수리남에서 마약 유통을 하는 조봉행을 검거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일반인 K씨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한 작전입니다. 이 작전의 실제 이름은 수리남의 유명한 호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블롬 메스테인이었습니다. 네. 이 드라마 속에서도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고 상당히 긴장감 넘치는데 실제 상황은 더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란 내용의 기사도 실려 있었는데요.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2017년에는 154kg이었다가 2020년에는 321kg까지 증가했고 작년에는 무려 1295kg까지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최대 수천만 명까지도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국내 유통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국제 범죄 조직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수익률이 높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네. 점점 들여오는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었는데요. 항공기 부품이나 불상 안에 마약을 숨겨서 들어오기도 했고요. 마약 탐지견이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화장품이나 입욕제 등에 함께 들여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영화를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더 인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물가 관련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영양사들도 지금 상당히 곤란한 처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섭게 오르던 물가였는데 지난 태풍의 영향으로 특히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시금치가 42%, 또 배추는 무려 74%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김장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에는 15년 차 중학교 영양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요. 최근 물가 때문에 급식 메뉴를 짜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1인 단가가 3,690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식단을 짜기가 영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가격 영향을 덜 받는 콩나물 그리고 냉동 과일 같은 것들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경향신문에는 대학교 학생 식당의 얘기도 실려 있었는데요. 학식은 주변 상권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혀왔는데 최근에 많은 학교들 가격 인상을 공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밀키트 자판기를 설치하기도 했고요. 조리기구를 구비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일상을 빼앗아갔던 지난 시간 동안 실제로 아동의 발달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조사 결과인데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죠. 굿네이버스가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네. 지난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불면이나 식욕저하 같은 부정적 신체 반응, 그리고 불안과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 반응, 또 집중력 저하 같은 부정적 인지 반응 모두 다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밝고 활기찼던 아이가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밖에 나가는 걸 무서워하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서 걱정이란 한 부모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동안 아이들이 태블릿 PC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 습관을 당장 버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연령별 맞춤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아동 발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성인 이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동에게 준 부정적 영향을 잘 이해하고 중장기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단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좀 넘어서 이런 파급 효과도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관련 내용인데요. 가을맞이 축제들이 다시 시민들의 곁으로 돌아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을맞이 축제들 그리고 지역 축제들이 약 3년 만에 시민들 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는요, 오는 24일 최근 재개장한 광화문 광장에서 자전거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전거를 이용한 묘기도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자전거를 활용한 공연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밤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길을 걷는 정동야행도 3년 만에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찾는 축제죠. 세계 불꽃 축제도 3년 만에 다시 한강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축제들을 통해서 가을 정취 만끽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르면 이달 내로 야구 관람을 할 때 마스크를 벗고 응원할 수 있게 될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50인 이상 모이는 장소에서는 그대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가을 야구죠.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때에는 노 마스크 관람이 가능해질지 방역당국의 발표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관련 내용인데요. 김민재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월드컵에서 입게 될 홈과 그 원정 유니폼들을 각각 입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입게 될 유니폼이 공개됐습니다. 네. 홈 유니폼은 역시나 이제 붉은색을 활용했는데요. 도깨비에서 착안한 색상이라고 하고요. 상대에 거침없이 맞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원정 유니폼은 다소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선이 뒤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인 삼태극을 재해석한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한류 문화를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번 유니폼은 재활용 플라스틱에서 추출한 100% 재생 소재로 제작을 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유니폼을 입어본 선수들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황희찬 선수는 갑옷처럼 입고 뛰겠다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는 23일이죠. 코스타리카 평가전이 열리는데 이때부터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뛸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오늘 지진으로 138명이 숨진 멕시코에서 또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지진 대피 훈련 1시간도 안 돼 진짜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더 놀랐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진 경보음이 울리는 가운데 전선이 흔들리고 놀란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흔들림에 놀라 건물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No, lo sentimos. Estábamos en la oficina y lo sentimos el movimiento y ya cuando íbamos saliendo empezamos a escuchar la alarma y ya bajamos debidamente. 현지 시간 19일 오후 1시 5분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 프라시타 데모렐로스 인근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강진에 따른 흔들림은 인접한 콜리마주뿐만 아니라 수도 멕시코시티, 베라크루즈 등 중서부 전역에서 감지됐습니다. 진원에서 500km나 떨어진 과나후아토주 레온에서도 흔들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No, pues ya que salimos justo en las escaleras ya fue cuando se empezó a sentir. Estamos en el séptimo piso. Pues ya.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18.2영도, 서경 103.4영도이며 발생 깊이는 15km입니다. 공교롭게도 5년 전 오늘 멕시코는 규모 7.1 지진으로 멕시코시티 등에서 138명이 숨졌습니다. 멕시코는 이후 이 날짜에 지진 대피 훈련을 해왔는데 오늘은 훈련을 종료한 지 1시간도 안 돼 진짜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Después de vivir un simulacro, que todo sea falso y vivir un temblor real justo minutos después, muy escalofriante. Mi familia no está aquí, entonces yo no soy de aquí, la primera vez que vengo y asustado. 피해 상황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초아칸주에서는 집 구조물이 무너지고 건물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쓰나미 발생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쓰나미는 진앙에서 300km 이내에 위치한 해안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해안 지역 주민들은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 역시 교민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이 오늘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이 장관은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과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 미국 주요 인사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의 법령과 행정 조치 도입 때 우리 정부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이 이른바 전기차 보조금 차별 정책을 강행하자 국내에서는 퍼주다가 당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가 차별당하는 동안 미국산 전기차인 테슬라는 국내 보조금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건데요. 맞는 말인지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민 혈세가 테슬라로 흘러들어간다.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가 싹쓸이한다. 미국에서 생산지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뒤 국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는 겁니다. YTN이 확보한 전기차 보조금 현황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지급된 내역이 정리된 자료인데 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의 비중은 2020년 75.3%에서 올해 상반기 87.5%까지 꾸준히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중국, 유럽산 전기차가 받아간 보조금 비중은 평균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산 전기차인 테슬라가 휩쓸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입산만 떼놓고 봐도 미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규모 순위는 1위가 아닙니다. 지난해까진 미국산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중국에 크게 밀렸습니다. 중국산이 올해 상반기에 받아간 보조금만 388억 원으로 미국산의 2배가 넘습니다. 국내에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판매가 증가한 영향인데 중국산 전기버스에 지급된 보조금만 해도 테슬라는 물론 전체 미국산 전기차가 받아간 보조금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 우월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산 전기버스에 비해서 중국산 버스가 배당 거의 1억 원 차이가 납니다. 부품에 대한 원가,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전기버스에 지급된 보조금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중국산 24.5%로 국산에 비해 크게 뒤처졌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산이 전체 보조금의 48.8%를 가져가면서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조금인데 정작 중국의 저가 저성능 전기차의 절반 가까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책의 허점이라고 봅니다. 국내 업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세부 내용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올해 말 업계 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군 당국이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로 KF-21 보라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KF-21은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경항모가 아닌 중형항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오는 2033년 전력화를 목표하고 있는 항공모함에 탑재될 함재기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해서 함재기로 가능한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KF-21을 염두에 둔 게 맞는 거네요. 네. 현재 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항모의 길이는 265m로 미 해군의 핵심 항공모함인 니미츠급의 길이가 300m인 것에 비해 규모가 작아 경항모라고 불립니다.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은 200m 이내의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하고 착륙은 수직으로 가능한 수직 이착륙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은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상황. 김 의장은 이를 고려해 항모의 구조 변경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F-21이 충분히 이륙할 수 있을 만큼 항모의 크기가 더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수직 이착륙이 안 되는 이제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경항모가 아니고 중형 항모로 추진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 구조가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다만 김 의장은 경항모를 중형항모로 변경한다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며 함재기 개발 연구 용역 결과로 항모의 변경 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재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백악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며 대통령 발언에 수습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CNN 방송에서 팬데믹이 종료됐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팬데믹 종료 발언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강조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되지만 CNN은 정부 관계자들이 대통령 발언에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부과하기 시작한 대중국 관세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관세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경제장관과 연리협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한 타이 대표는 현지에서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일부 관세를 조만간 해제할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대중국 관세는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타이 대표는 관세는 무역 도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2018년 처음 대중국 관세를 도입할 당시 단순히 관세를 재조정하는 차원이었고 지금도 제재를 위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때늦은 더위가 사라지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아침에는 제법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6.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나 낮고요. 한낮에도 24도에 머무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낮까지 영남 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2도, 대전은 15.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4도, 대구 23도, 광주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채소와 식품값을 중점 관리하기로 하는 등 고물가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계속 올릴 것으로 보여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급등한 채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배출을 포함해 수급 관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라면 등 식품 가격도 매일 점검하기로 한 겁니다. 식품 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도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는 고물가를 잡으려는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우리보다 금리가 높으면 외국 자본이 미국에 쏠리게 되고 원화 가치는 떨어져 환율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3.5% 이상 올리기는 힘들 거예요. 아무리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럼 1% 정도의 금리 역전이 벌어지는데 지금같이 국제 자금 시장이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숫자거든요.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금리 인상을 하면 소비와 수출이 줄어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경제는 불황인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당장 올 겨울 유럽의 에너지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순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앞서 정부는 넉 달 연속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소매 판매는 5개월째 뒷걸음질이고 기업의 재고 증가율은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무역 수지는 6개월 내내 적자를 보게 생겼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고요. 또 3분기부터는 생산이라든가 출하 쪽이 훨씬 더 감소하면서 고용 또는 투자 쪽으로 위축되는 모습이 아마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힘든 탓에 총체적 복합 위기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당에서 김치나 깍두기를 밑반찬으로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선 포장김치가 품절 대란까지 겪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닭 한 마리집. 최근 배달 주문 때 손님이 김치를 추가하면 3,00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생닭 한 마리 값의 3배를 넘어서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무한 리필로 갖다 드셔도 사실 부담이 안 되는데 지금은 한 번 기본 나가고 손님들이 뭐 한 2-3번 이렇게 갖다 드시면 사실 부담은 되죠. 원체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엄청나게 오른 배추와 무 가격에 집에서도 김치 담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역시 가격은 줄줄이 올랐습니다. 김치 재료값이 급등하자 CJ 제일제당은 포장김치 평균 가격을 11% 인상했고 대상도 다음 달부터 가격을 9.8%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마저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3사의 이번 달 포장김치 수급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온라인에선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이은 태풍 등으로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아 공급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10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는데 빠르면 9월 말이고 아니면 10월 초 정도 지금 현재는 예상은 하고 있어요. 배추 한 포기 값은 9,000원으로 한 달 만에 41% 뛰었고 무는 3,000원을 넘어 20% 오른 상황. 정부는 가을 배추 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하는 등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는 다음 달 안에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가격이 얼마나 잡힐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가 새로 구축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첫 정기급여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일선 복지공무원용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가 지급이 된다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되는 정기급여 예상 규모는 8월에 98% 수준인 449만 명, 8,954억 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 상용화 등을 목표로 하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 출시와 교통이 혼잡한 도심에서 헬기나 드론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도심 항공교통을 2025년 상용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2019년 기준 40분대인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을 2035년까지 20분대로 단축하는 것과 현재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된 배송수단을 로봇과 드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관련해서 전망치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5.2%, 경제 성장률은 2.8%로 전망을 했는데 지난 6월에 발표된 전망치와 비교를 하면 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일단은 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더 높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도 소폭 이제 상승을 좀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6월 전망치와 좀 수정돼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보고서가요. 일단 경제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사실 OECD의 경제 보고서, 그러니까 회원국들의 2년마다 이거를 진단을 해서 내놓거든요. 그래서 네. 2년 만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OECD가 발표한 2022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 본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종전이 한 4.8%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폭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5.2%.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가가 고물가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0.4%포인트 정도 이제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는 다른 기관의 어떤 전망치들도 좀 비슷합니다. 뭐 보통은 IMF 같은 경우는 뭐 4% 정도, 그다음에 뭐 한국개발연구원은 4.2% 정도,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5.2% 정도 보면서 이렇게 되면서 사실 뭐 다른 부분과 봤을 때는 조금 더 물가 상승률 더 높게 책정을 했고, 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이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했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물가 상승률이 지금 5%에 계속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우리 IMF 때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 당시에가 물가 상승률이 7.5%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들이 그러실 겁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게 정말로 지금 시대에 딱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다 올랐거든요. 특히 이제는 우리가 식료품 사는 이런 어떤 먹는 것도 쓰는 것도 다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부적으로 지금 많이 느끼실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는 5%로 넘어갈 것이냐, 실제 연간 물가 상승률이, 근데 지금은 뭐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OECD의 전망처럼 또 한국은행의 전망처럼 5%는 충분히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연간 8월까지의 누적이 한 5%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때 그랬었어요. 4월에 4%대, 5월에 5%대, 6월에 6%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누적이 한 5% 되니까 연간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이제 5%는 충분히 이제 넘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는 물가의 원인을 본다 그러면 뭐 이미 아시겠지만 공급만 차질이 있었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크게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전제로 인해서 뭐 전 부분에 대해서 다 모든 물가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근원 물가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에너지를 빼고 하는 물가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근원 물가도 오르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에너지나 먹는 거 빼고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경제 성장률도 이제는 예고를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2.7% 종전이 그랬다가 이제 2.8%로 0.1%포인트 정도 더 높게 잡았는데, 이거는 좀 긍정적이죠. 아무래도 다른 기관들보다 더 높게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망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이제 소비 부분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이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보다 빨리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소비자 부분에서 소비가 잘 되고 있는 부분, 이런 걸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3%가 종전이었다 그러면 이게 한 3.7%로 올라가면서 소비 회복세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수출 증가율. 이거에 대해서는 뼈아프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9.2% 전망치가 원래는 성장이 수출이, 근데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4.7%로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수출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OECD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경제가 뭐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내년 지표는 좀 그렇게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도 이제 이 보고서에 보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OECD가 좀 더 낮춰 잡았잖아요. 이게 뭐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불확실한 그 대내외 요건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대내외 요건도 있고 우리 내부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이제 OECD 보고서는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라 본다 그러면 가계부채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가계부채라든지 주택 가격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 한 2.5% 종전이, 그렇다가 이제는 2.2%로 해서 0.3%포인트 정도 이제 낮게 잡았습니다. 근데 성장률이 그만큼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종전이 3.8% 정도 물가 상승률 기록할 것이다 봤는데, 이게 이제 좀만 높아졌죠. 한 3.9% 정도 이제 내년도에 소비자 물가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좀 완만해질 것이다라고 이제는 OECD는 이제는 평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이유 본다 그러면 뭐 외부적인 요인, 아까 말씀하셨던 전쟁이 사실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뭐 대내적인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공급망 폐쇄 부분, 공급망이 위축이 되는 부분도 이제 대외적인 요소라 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인 요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OECD가 지적했던 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좀 심각하다는 거. 그다음에 그 이유는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외부적인 문제, 외생 변수도 있고 내생 변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OECD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서 하방 리스크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 내년도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계부채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 비율이죠. 이게 지금 OECD 분석에 따르면 40년 뒤에 140%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OECD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 부채 비율 140%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비율이거든요. 이게 140% 정도 넘어갈 것이다 보고 있는데 그럼 감이 잘 안 오실 거잖아요. 네. 지난해의 정부 부채가 46%였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야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겠고 네. 근데 OECD가 지적했던 거는 이게 정부 부채가 140% 오른다라고 140%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2060년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 봤을 때 2060년이면 아직 내가 죽고 나서도 네. 나오는 지표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OECD가 지적했던 게 바로 고령화 시대를 지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고령화 시대 우리나라는 2025년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연금이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많아집니다. 돈을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또 의료비가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 부채, 정부 소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는 정부 부채가 140% 정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OECD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OECD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연금 수급 연령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이제는 우리나라 계획은요. 이제 62세의 수급 연령인데 이거를 이제는 34년까지 그러니까 35년부터죠. 35년부터는 65세로 이제는 높여서 잡을 지금 계획으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OECD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안 된다, 더 높이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제 OECD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35년부터 65살 이상의 연금 이거 더 높여야 된다라고 이제 OECD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4년까지 68세로 높이면 정부 비율이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획했던 거는 정부의 계획이라면 이제 34년까지 6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35년부터 65세 주는 게 68세로 줘라. 높여서 더 그래서 그때부터 줘라라고 이제 OECD는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마 OECD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죠.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 연금 이제 받아야 될 나이인데 네. OECD 들어가면 뒤늦게 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지만 네. 일단은 정부 부채가 높아지다 보니 이거를 이제 OECD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높이 잡아라라고 하면서 이제는 정부 부채 얘기를 했고요. 네. 정부 부채 비율이 이제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OECD는 2060년 되면 이게 60% 이내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고서를 이번에 이제 나왔다. 그래서 아마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면 좀 적정하다 이런 비율이 60% 정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 60% 정도 만약에 이내로 들어온다 그러면 네. 사실 이거는 정부 부채거든요. 우리나라의 총 부채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 부채는 우리나라는 안전망에 있어요. 사실 가계 부채가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느끼지 정부 부채는 굉장히 안전선에 지금 있거든요. 지난해 하더라도 40%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사실 뭐 지금으로 경제 시스템으로 본다 그러면 정부 부채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의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급작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OECD가 아무튼 경고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환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위협하면서 정부와 외환 당국이 연일 방어에 나서고 네. 있는데 뭐 시중은행에다가 달러 거래 현황을 좀 실시간으로 보고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이거 또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이례적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난달 아니면 지난주 분위기와 이번 주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전까지는 구두 경고하면서 이게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실제 지난주부터 이제는 총알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외환보유고 쓰면서 이제는 환율을 이제 잡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1,400원이 코앞에 왔었습니다. 그때가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5일 정도에 이제 1,400원 깨질 것 같으니 사실 외환 당국이 구두 경고하면서 동시에 외환보유고 쓰면서 한 10억 달러 이상 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1,400원대 환율을 지켜냈었고요. 그 다음 날 16일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도 또 외환보유고 풀면서 실제 이제는 달러를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환율 방어에 이제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시중은행 이런 겁니다. 니네가 만약에 이제 환율을, 그러니까 달러를 샀을 때 보고를 해라. 실시간 보고거든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환율이 오르는 시대에서 이제 환투기.
이 물량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낸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이거를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1,400원 지키기에 나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1,4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환투기 세력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환율을 조종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실제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지금 이제 총알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외환보유고 쓰면서 환율 잡기에 나섰기 때문에 아마 그 투기 세력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타격은 분명히 입었다. 그날 10억 달러 이상 쓰면서 아마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그런 중심을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때 어차피 1,400원 넘어 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1,400원은 깨진다. 더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연준이 이제 발표하기 직전까지는 이제 1,400원 선 이하로 지키기 위해서 아마 금융당국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면 되겠고요. 네. 실제 지금 시장에서는 한 17억 달러 정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조 3천억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이 정도의 물량을 지금 달러를 풀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한미 통화 스와프 성사될지 이것도 좀 주목이 되고 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네. 스와프가 뭐냐면, 그러니까 달러가 원화를 이제 지급 보증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환율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통화 스와프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맺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장기가 아니라 수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단기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한미 통화 스와프가. 그래서 지금 종료된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만났을 때, 정상에 만났을 때 한미 스와프에 대한 얘기만 나와줘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지난 5월이었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났잖아요. 네. 그때 이제는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는 뭐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국방 이런 거에는 이제는 한미가 잘 조율하고 있지만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등한시하니까 앞으로 이제는 더 나아갔을 때 이제는 경제 부분도 어느 정도 같이 가자라는 어떤 이런 얘기가 업그레이드돼서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한미 스와프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미 스와프는 사실 국가 간의 정상이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중앙은행들이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뭐 한미 정상이 만나서 통화 스와프 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는 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장들이 만나서 또 여기 통화 스와프에서 얘기가 오고 가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만날 때 뉴욕에서 만날 때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얘기만 나와줘도 저는 환율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거 역풍 불거든요, 사실. 그래서 네. 좀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혀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얘기가 진전이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환율에 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는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 앞두고 뉴욕 증시가 등락을 거듭했는데 결국은 상승 마감했네요. 네. 그러니까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거죠. 관망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우지수가 한 0.64%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0.76%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도 0.6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사실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요. 이제 네. 관망세 FOMC 회의 앞두고 나서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일 새벽 한 3시쯤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는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좀 관망세로 달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특징적인 건 보이진 않았거든요. 이게 뭐 크게 올랐다 아니면 크게 감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이제 국채금리가 좀 높아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눈에 좀 띄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사실 지금 이제 FOMC 회의에 따라서 뭐 뉴욕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보고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 하시면서 뭐 실제 이제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뭐 확실시 돼가고는 있지만 울트라 스텝 얘기도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선물 시장에서 울트라 스텝에 대한 확률 25%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0%였어요. 네. 0%였는데 이게 갑자기 울트라 스텝이 25% 정도 확률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야, 이거 울트라 스텝 정말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뒷감당은 과연 어떻게 될지.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우리나라랑. 그렇게 되면은 돈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금리 높은 미국 시장과 이제 한국 시장 남아 있겠습니까? 투자자들이.
그럼 괴리감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5% 똑같지만은 굉장히 크게 벌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울트라 스텝,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대로만 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트라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시장의 예상을 깨버리면은 사실 큰 변동폭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은 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는 이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어느 정도 압력이 우리나라 증시에 줘서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선행적으로 아무래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미 반영된 상태예요, 리스크가. 그런데 그 리스크를 깨고 울트라 스텝에 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시스템대로만 가주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내일 모레 새벽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소식도 좀 살펴보면요. 우유값이 곧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뭐 일단 정부가 제동을 걸었죠. 네. 실제 우유값이 오른다 그러면 사실 이제 원유값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흰우유값이 이제 오르게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 생산비 연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비가 올라가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치더라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1리터당 500원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정사실화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연동제가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흰우유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흰우유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유제품들이 다 높아지게 됩니다. 시장에서 이미 이제 유제품 가격은 수입 물량을 쓰자라고 이제 얘가 나왔다가 지금 뭐 낙농계에서 엄청나게 반대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낙농계 입장에서는 이번에 원가, 특히 건초료, 우유를 먹는 이제 소들이 먹는 이제는 건초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져서 판매가도 높아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1리터 우유 500원 오르면서 3,000원 넘어갈 것이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안심전환대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서민들의 대출 부담 이자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인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안심전환대출이요. 1차, 2차 신청을 받거든요. 1차가 3억 원 이내입니다. 서울 시내에 3억 원 이하 아파트가 있겠느냐? 없거든요. 그다음에 2차, 만약에 1차 끝나고 나서 2차 접수가 4억 원 이내거든요.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4억 원 이내가 있나? 없거든요. 그럼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넓히면 어떻습니까? 수도권도 많이 없습니다. 실제 봤을 때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주택의 준위 가격이 6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4억 원 미만짜리의 사실 아파트는 이제 없다.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은 연립주택이라든지 빌라 이렇게 좀 해당이 될 텐데 서울 시내에 있는 빌라도 사실 요즘에 뭐 재건축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다소 높아졌고요. 결국에는 안심전환대출은 지방에는 크나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서울 수도권 입장에서는 사실 있는 부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신청 접수 1, 2일 평가를 봤을 때 신청 접수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 안심전환대출은 사실 요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번에 흥행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이거는 사실 이제는 안심전환대출 이번에 나온 거고 내년에는 일반형 안심주택이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는 일반형 안심주택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9억 원 이내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안심전환대출은 사실 서민 중심이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힘들고 지방에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현실화적인 어떤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립자 치료센터가 서울 연세의료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지난해 완공된 건물에 최근 장비 설치를 마쳤는데 곧 미세 조정과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봄에 치료를 시작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의료원에 들어선 중입자 치료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나 모양 모두 물리학에서 보는 방사선 가속기와 비슷하지만 전자나 수소 이온이 아닌 훨씬 무거운 탄소 이온을 쓰는 점이 다릅니다. 무거운 만큼 에너지가 강해 더 적은 치료 횟수로 효율적인 암 치료가 가능합니다. 더 큰 장점은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쏘면 큰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며 암세포까지 도달하지만 중입자는 다른 정상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암세포 위치에 가서 큰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풍선 10개 가운데 7번째가 암세포라면 엑스레이 치료는 앞 6개를 터뜨려야만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 반면 중입자 치료는 다른 풍선 피해 없이 암세포 풍선만 딱 골라 터뜨릴 수 있는 겁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일본과 독일 등 세계 6개 나라에 15대뿐. 지난해 건물을 완공하고 최근 장비 설치를 마친 세계 16번째 중입자 치료센터는 6개월 정도 미세 조정과 시험 가동을 거친 뒤 내년 봄 실제 치료에 들어갑니다. 혈액암처럼 암세포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암이라면 모두 치료 대상이지만 특히 예후가 좋은 전립선암 환자부터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립선암의 경우에 있어서 엑스레이나 양성자손으로 25번, 30번 치료한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에서 12번으로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빨리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세의료는 중입자 치료기의 도입으로 5년 생존율이 30% 이하인 3대 난치암, 즉 췌장암과 폐암, 간암에서 생존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한일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뉴욕 유엔 총회를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지만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뉴욕 맨해튼 호텔에서 하야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노력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회담을 마친 뒤에 보도자료를 내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양측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야시 외무상도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가 내년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2025년에는 가격도 개인이 살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늘길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기업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사람을 태운 오토바이가 수직으로 날아오릅니다. 공중에서 방향을 틀기도 하고 안정적인 자세로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한 번 충전으로 40분 동안 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입니다. 일본 스타트업이 올해 미국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선보인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입니다. Adrenaline, right? Of course, you have a little apprehension, but I was just so amped. But I literally had goosebumps. I feel like a little kid. 이미 일본에서 판매됐고 내년엔 미국에서 77만 7천 달러, 우리 돈 10억 8천만 원 정도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춰 5만 달러, 우리 돈 6,900만 원 정도에 판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에선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0분을 비행하고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에 달하는 플라잉 오토바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4년 말에서 2025년 시장에 출시됩니다. 러시아의 기업은 플라잉 오토바이를 개발해 두바이 경찰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두바이 경찰이 현장 적용을 위한 시험 비행 중 공중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개발 단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상용화의 신호탄이 울려진 플라잉 오토바이. 안전성과 가격, 교통 법규라는 관문을 모두 넘어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6.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나 낮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24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6도나 낮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완연한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6.2도, 대전 15.9도, 광주는 17.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4도,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에서 멀어졌지만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은 오늘까지, 동해안은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